오늘 오전까지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 중국에서 전체 환자 440명, 그리고 사망자 9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 내에서 지금 이제 베이징, 상하이, 강저우 이런 데서 이제 10명 넘게 환자가 우한에서 유입돼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밝혀져 있고, 외국으로는 어제 미국, 또 어제 밤에 대만, 그리고 오늘 마카오, 또 전에 태국에서 2명, 일본에서 1명, 또 우리나라 1명. 이 정도로. 근데 아직까지는 그 외국에서 발견된 확인된 환자들도 다 우한을 갔다 온 사람에서 발생한 걸로 알려져서, 현재까지는 주로 우한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중국 내에서도 여행 가면서 확산되고 외국에서도 확인되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 말씀은 현재까지 발생한 전 세계 모든 환자는 다 쉽게 말해서 우한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보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딴 얘기만 안 한 거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있는 게 의료진 감염이 더 있는 거죠? 네, 의료진 감염이, 중국이 처음에 계속 의료진 감염 없었다, 여러 병원 거쳐서 왔지만 의료진 감염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하기는 게 이틀 전인 것 같은데요. 의료진 감염 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 감염 인정했다는 게 하나의 또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환자가 진단이 안 된 상태로 들어와서 만약에 이런저런 검사를 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진이나 그 주변의 환자들을 감염시킨다는 건데, 우리가 메르스 때 경험했던 상황이 중국에 또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처럼 병원 안에서의 유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우한이라는 동네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한이라는 거를 듣고 이거 어디지? 그것도 후베이성 그러니까 너무 낯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자로 읽어보니까 호북성 무한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무협 만화를 한때 심취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호북성의 황학루가 아주 그런 그 무협지 영웅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술 마시면서 너는 어느 나라 어느 쪽 다스리고 이런 거에 회의했던 그런 장소를 묘사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베이징 특파원한 거 이야기할 일 있어서 물어봤더니, 우한이 교통의 요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철도가 우한을 다 거쳐서 간대요. 중국에 고속철도가 발달했는데 다 이렇게 지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중국 내 여러 도시에 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호북에서, 그러니까 우한에서 여러 군데로 다시 사람들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자, 바이러스의 종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워낙에 전자인명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바이러스 모양의 그 끝에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라는 단어가 크라운, 그 왕관에서 왔다, 이런 분들이, 사람한테서는 워낙에 감기처럼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4종류 정도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병원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가지고 입원해 있는 환자 2-3명 최근에 봤었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부분 가벼운 감기 수준 정도, 또는 가끔 열나거나 가끔 폐렴을 좀 합병하는 정도 수준으로 유행을 하는 수준으로 4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 메르스가 또 사람 감염을 일으키는 됐고, 이번에 7번째 사람인 감염이 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이 된 거죠. 감기 바이러스 비슷해서 4종류 아주 흔하고 별로 안 무서운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사스하고 메르스가 있어서 6가지가 네. 있었는데, 이번에 사람한테 감염되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데,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동물 사이에서는 아주 수많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유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스는 서양 고양이에서 넘어왔다, 그리고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에 와서 낙타의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된 것처럼, 또 오늘 중국에서 잠깐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에서는 과일 박쥐에서 온 게 아니냐, 유산 바이러스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소위 말해서 독한 놈이냐, 네. 그리고 얼마나 잘 퍼지느냐, 이게 2가지가 중요할 텐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2가지 성격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신종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섣부른 언급일 수는 있긴 있는데, 일단 하여간 지금까지 모아진 정보로만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하고 메르스 있잖아요. 2개를 비교를 같이 해드리면, 그러니까 사망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스가 사망률 한 9에서 10% 정도로 언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가 지금 현재 최근 기록까지 보니까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내에서 한 20% 정도였습니다. 186명에 38명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중국 데이터, 오늘까지 데이터 보면 440명 발생해서 9명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한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다만 지금 중증 환자가 한 60명 정도, 위중한 환자 10명 정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 유동적으로 변할 거긴 한데 어쨌든 초기의 상황을 봐서는 메르스나 사스보다는 사망률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파력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제일 논쟁도 많고 논란도 많고 다들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나온 발표만을 생각을 하면 메르스 수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 내 아웃브레이크가 생길 수 있다. 병원 내에서 집단 발병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 확인됐으니까 그럼 메르스 우리나라에서도 다 병원 내에서 집단 발병한 거니까 그거는 동일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어저께 이제 시인한 거지만 가족 간 전파는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가족 정도의 친밀한 전파는 가능하다. 그런데 메르스도 그랬거든요. 메르스도 국내에서의 전파 사례도 가족 간 전파 딱 한 사례만 지역사회 내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도 가족 간 전파 사례 정도가 전체 감염의 10% 정도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라 그러면 메르스와 유사하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환자 숫자가 너무 많이 지금 빨리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60몇 명이었던 게 5일, 6일 이럴 때 60명이었는데 지금 지난 주말에 갑자기 100명 넘어갔고 그 다음에 어제 300명, 오늘 4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 전파만으로 갑자기 3배, 4배씩 환자가 늘어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혹시나 지역사회 내에서 그러니까 가족 간 전파 수준 정도의 아주 친밀한 접촉 아니어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전파되는 게 아닌가가 아주 의구심이 좀 계속 드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만 보면은 사망률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낮은 것 같지만 네. 전파력은 메르스보다 오히려 더 센 거 아니냐. 된 거니까 사스랑 유사하지 않을까 아주 우려하는 겁니다. 사스랑 유사하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 그렇게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의 방역이 효과적일까? 이렇게 회의를 갖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심되는 환자를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금방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이제 같이 질병관리본부랑 논의할 때 가장 놀란 부분인데 정말 질병관리본부가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처음에 의심 환자 들어왔을 때 판코로나 검사 세팅하는데 한 일주일 걸릴 거라 그러는데 3일 만에 세팅하고 바로 검사 들어가서 바로 의심 환자 판코로나 검사 음성이라고 바로 퇴원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확진됐을 때 되게 의구심이 있었어요. 판코로나 검사 양성이라고 이게 신종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판코로나는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양성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봤더니 그 새벽 타임, 그러니까 오후에 검체 받아가지고 이제 판코로나 검사 새벽 3시에 결과를 봐서 양성 나온 다음에 바로 시퀀싱이라고 해서 유전자 서열 분석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벽에 끝내가지고 아침 8시에 확진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진단법도 세웠고 잘 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확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가장 아주 되게 정통파로 분석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검사 세팅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실시간 PCR 검사, 리얼타임 PCR이라는 검사가 동원이 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진단 속도는 훨씬 빨라지겠죠. 한 2-3시간 만에도 검사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특별한 검사 말고 증상 가지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전혀 없을 것 같은 게 이제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다 똑같은 게 그냥 열나고 기침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제 심해져서 폐렴 발생하면 흉통 생기거나 호흡곤란 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모든 폐렴이 똑같은 식 가다 보니까 증상만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고 지금은 그나마 우한에서 온 사람들만 이제 사람에서 발생하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래도 고민할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중국 전역에서 만약에 뭐 환자들이 막 발생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감별할 방법이라는 거 전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 진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좀 이따 설날이지만 중국도 춘절 연휴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건데 중국의 춘절 지나면서 확 퍼진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수준 정도라고 하면 그냥 가족 간의 전파 수준 정도 이렇게 가족도 몇 명 걸리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중에서 이제 병원 가서 혹시나 아웃브레이크 시키면 모르지만 중국도 이제 대비를 들어갈 거니까 그런 사람이 아웃브레이크 일으키는 수준도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 수준 정도면 그래도
뭐 조금 뭐 발생하면 끝나겠네 이 정도로 그냥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스 수준이라 그러는데 우한에서 폐렴 걸린 증상이 있고 폐렴 걸린 사람들이 자기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사스처럼 이렇게 호텔 가서도 버티고 집에서 버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뭐 몇천 명 수준이 아니라 몇만 명 수준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만을 감별하기 상당히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사람조차도 우한에서 우리나라 오기 전에 약간 감기 증상 있고 이래가지고 감기약 처방 받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놓친 거거든요. 이제 우한 안에서 지금 폐렴 의심 환자를 놓치고 보냈다가 확진된 꼴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 안에서 만약에 사람 간염화 가능한 상태로 춘자 때 쫙 퍼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 벌벌 떨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다른 메르스나 사스 때 그랬던 것처럼 감염된 사람 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대개 평소에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고령자거나 그렇습니까? 전체 연령이 보고된 건 아닌데 근데 최근에 이제 연령이 보고된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었는데 다 70대 이상이었어요. 최근 마지막 사망자 거의 89세인가 뭐 이랬고요. 70대 초반이고 제일 어린 사람이 40대인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전반적으로는 고령,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환자들이 사망하는데 그런 패턴도 메르스 때랑 비슷하긴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이거에 딱 맞는 치료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감염된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는 겁니까? 중국이 이제 치료 어떻게 하는지 또 정보를 공개를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험, 메르스 때 경험을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뭐 치료제 없었고, 뭐 백신도 없었고 이랬던 상황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약들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스 때 효과가 있었다고 나온 게 뭐 리바비린이라든지 인터페론 뭐 이런 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고, 또 최근 논문에 뭐 동물 실험이라는 데서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로 쓰는 칼레트라가 좀 효과가 있었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국내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좀 다 다르긴 했지만 어떤 뭐 인터페론도 쓰고 리바비린 쓴 데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칼레트라까지 썼던 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도울 수 있는 약들, 그러니까 특효약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약들을 좀 써보면서 이제 환자가 잘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뭐 치료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은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바이러스 감염들이 워낙에 좀 치료제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있어봐야 인플루엔자 또는 C형 감염이나 B형 감염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되게 바이러스 감염 걸리면 뭐 그냥 잘 버텨가지고 그냥 살아남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 없어도 환자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능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그 치료가 그 환자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치료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치료인 거죠. 자, 한국에 와서 확진되신 그 중국인 환자분은 현재 지금 어떻게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제가 직접 환자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어제 아침까지만 좀 정보를 들었는데 환자는 안정적이다 얘기를 들었고, 현재 인천의료원에 이제 격리되어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요. 일단 중증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분하고 뭐 비행기를 같이 탔다거나 하여튼 접촉했던 사람들 숫자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긴밀 접촉자가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40여 명 정도 긴밀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 능동감시라고 해서 질본이 아침 저녁 전화를 해서 열나는지 여부랑 이런 걸 확인하고 중간에 열나면 바로 이제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밀접 접촉자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좀 의심이 되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아직은 추가 환자는 발생 안 한 거죠. 네, 아직 추가 환자 발생 얘기는 없는데 오늘 이제 3명이 검사가 들어갔다 그러고 오늘 밤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은 다 똑같은 얘기 드리잖아요. 그냥 마스크 잘 쓰시고, 특히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 마스크 잘 쓰고 남한테 피해 주시지 말고 손 잘 씻으라는 얘기밖에 못 드리는 게 안타깝게도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열나거나 막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데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서 신종 코로나도 만약이라도 유행한다 그러면 적어도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일단 감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감이 좀 안 맞은 분들도 좀 예방종 열심히 해서 독감 유행이라도 멈춰놔야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상대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개인적 위생수칙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방역 당국이 전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수준 단계로 국내에 유입이 됐고 확산됐고 이런 정보들을 해야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제 이런 감염되지 않게 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